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엄마, 병원비 모아야 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재수옴 붓게 어디서 거지들이 알짱거려. 소금 가져와. 직원이 뿌린 굵은 소금을 맞으면서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이 먹다 버린 빈 소주병을 챙겨 넣는 5살배기 쌍둥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환풍기에서 나오는 고기 연기를 반찬 삼아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태성그룹 한민성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깨진 병에 찢어진 아이의 손바닥, 그 한가운데에 박힌 선명한 2개의 점. 그것은 유전자 검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한씨 집안의 천륜의 표식이었습니다. 분명 무정자증이랬는데, 평생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7년 전 불륜이라며 뱃속 아이까지 저주하고 내쫓았던 아내. 알고 보니 그녀는 내 핏줄을 지키기 위해 룸살롱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내 새끼들은 아빠는 고기를 씹는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속임수에 인생을 도둑맞은 회장의 처절한 참회, 그리고 핏줄을 건드린 악인들을 향한 피해 복수국이 지금 시작됩니다. 가슴 시린 부성애와 통쾌한 사이다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붉은 마블링이 선명한 한우갈비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서울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고깃집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식탁 한가운데 앉아있는 태성그룹 한민성 회장의 얼굴은 잿빛입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졌지만 맞춤 정장이 헐렁해 보일 정도로 그는 말라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우울증과 거식증 때문이죠. 앞자리에 앉은 김 전무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민성의 앞접시에 놓으며 굽신거렸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오늘 들어온 고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게 아주 솜사탕입니다요. 민성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물컵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치워.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 점이라도 드셔야죠. 기력을 차리셔야 회사를 이끄실 거 아닙니까? 최영자 부회장님께서도 회장님 뼈만 남았다고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계모 최영자의 이름이 나오자 민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성이 말라 죽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니까요. 민성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여편네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밥맛 떨어지게 진짜 이럴 거야?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입이 방정이라 얼른 치우겠습니다. 민성의 서슬 퍼런 호통에 임원들은 눈치만 살피며 제 입으로 고기를 쑤셔 넣기에 바빴습니다. 민성은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성의 시선이 창문 아래 환풍구 쪽에 딱 멈췄습니다. 거기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둘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점퍼에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식당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를 마치 솜사탕이라도 되는 양코를 벌름거리며 마시고 있었죠. 동생 바다가 배를 문지르며 형에게 칭얼거렸습니다. 형아, 냄새 죽인다. 나 배에서 천둥 소리나. 꼬르륵 소리가 안 멈춰. 형 우주가 동생 바다의 어깨를 감싸며 달랬습니다. 좀만 참아, 임마.
엄마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온댔어. 냄새 많이 맡으면 배 안 고프대잖아. 숨 크게 쉬어봐. 형아는 거짓말쟁이야. 냄새 맡으니까 침만 나오고 더 배고프잖아. 아, 고기 한 점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얀 위생복을 입은 직원이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원이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확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라? 이 거지 똥파리 같은 녀석들이 또 왔네. 아, 저리 안 가? 재수옴 붓게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어. 직원이 아이들을 향해 굵은 소금을 촥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갈게요, 간다고요. 우주와 바다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도망치려는데 식당 구석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아이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빈 소주병들이 가득 담긴 박스였죠. 도망치려던 우주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바다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야, 바다야. 저거 봐라. 빈 병이다, 빈 병. 바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거 가져가면 돈 주는 거야? 그럼 하나에 100원이잖아. 저거 다 가져가면 엄마 파스도 사주고 빚도 갚을 수 있어. 빨리 챙겨. 들키기 전에. 직원이 안으로 들어간 사이 쌍둥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빈 병을 꺼내 자신들이 가져온 낡은 마대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끈적끈적한 병이었지만 아이들은 더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형아, 이거 진짜 많다. 오늘 횡재했다, 그치? 조용히 해. 깨지면 10원도 못 받아. 살살 담아.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성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어린 것들이 고기 한 점 못 먹고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이 기이하게도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식당 뒷문이 다시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려다가 병을 챙기고 있는 아이들과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남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남자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어디서 도둑질이야.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교육을 어떻게 시켜 먹은 거야? 우주가 겁에 질려 바다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훔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치우는 거예요. 뭐,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확 그냥. 화가 난 남자가 발을 높이 들어 아이들이 열심히 채워넣은 병 박스를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초록색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스가 넘어지면서 깨진 병 파편이 바다의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으앙, 아파. 형아, 피나. 아파. 바다가 손을 감싸 쥐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우주가 바다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쉿, 울지 마. 울면 쫓겨나. 이 악물고 참아, 바다야. 하지만 너무 아픈 나머지 바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객은 그 모습이 더 짜증난다는 듯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동네 시끄럽게 조용히 안 해? 입 안 다물어? 식당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민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감정 없이 살았던 민성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성은 겉옷도 챙기지 않은 채 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디 가십니까? 김 전무가 놀라서 불렀지만 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식당 뒷문으로 질주했습니다. 뒷골목에서는 취객이 울고 있는 바다의 꿀밤을 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매를 벌어요. 아주. 취객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무서운 악력이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안 나? 취객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자 서슬 퍼런 눈빛을 한 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장신의 그림자가 취객을 덮쳤습니다. 민성이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어디서 다 큰 어른이 애들한테 행패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나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지. 취객이 반대쪽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성은 가볍게 피하며 잡고 있던 취객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해버렸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팔 부러진다.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팔 하나로 안 끝난다. 알았어? 민성이 취객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기세에 눌린 취객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민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바다는 피가 흐르는 손을 부여잡고 덜덜 떨고 있었고 우주는 그런 동생을 꼭 껴안고 민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성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괜찮니? 어디 좀 보자.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민성이 바다에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가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민성은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펴고 상처 부위를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계속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하얀 손수건으로 아이의 손을 단단히 감싸 지혈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훌쩍거리며 엉뚱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자신의 다친 손이 아니라 바닥에 산산조각이 난 소주병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흑흑, 저거 어떡해요? 저거 다 깨져서 못 파는데. 민성이 기가 막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다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고작 저 병 조각이 걱정되니? 옆에 있던 우주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거 팔아서 엄마 빚 갚아야 하거든요. 엄마가 어제도 돈 없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단 말이에요. 민성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5살배기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 빚이라니요. 민성은 7년 전 자신의 뱃속 아이를 지키겠다고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던 전처 지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성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손수건으로 감싼 바다의 손바닥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민성은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병 조각이 문제가 아니야. 치료가 먼저다. 민성은 자신의 고급 세단 뒷좌석에 흑투성이 아이들을 태우고는 운전석에 올라타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이들의 꾀죄죄한 얼굴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민성의 마음을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가로등 아래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에서 훌쩍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민성의 가슴을 자꾸만 콕콕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민성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들고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아저씨가 안 아프게 해줄게. 손 좀 줘보렴. 민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자 바다가 겁에 질린 눈으로 우주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우주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아저씨가 치료해 주신대. 괜찮아. 바다가 쭈뼛쭈뼛 다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깨진 소주병 파편에 긁힌 상처가 꽤 깊어 피가 손바닥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알코올솜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냈습니다.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소독해야 덧나지 않아. 따가워요. 바다가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했습니다. 민성은 아이가 기특하고 안쓰러워 후하고 입김을 불어가며 정성껏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붉은 피가 닦여나가고 아이의 뽀얀 살결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성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민성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다의 작은 손바닥 정중앙 생명선과 두뇌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아주 선명하고 검은 점 2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혹은 쌍둥이별처럼 또렷한 2개의 점이었습니다. 이 점. 민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민성은 급하게 자신의 오른손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손 옆에 나란히 가져다 댔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민성의 손바닥 한가운데 있는 검은 쌍점과 바다의 손바닥에 있는 점이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심지어 점 2개 사이의 간격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한씨 집안 직계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유전자 검사보다 더 확실한 천륜의 표식이었습니다. 민성이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자 옆에 있던 우주가 자신의 손바닥을 쫙 펴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점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저도 있는데. 우주의 손바닥에도 똑같은 쌍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주가 해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건 아빠가 우리한테 남겨준 보물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성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유감스럽게도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0%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그 한마디가 민성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요. 임신했다며 울며 매달리던 아내 지수를 더러운 씨앗을 품었다며 매몰차게 내쳤던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성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계모 채영자와 그 의사가 짜고 친 고스톱이 분명했습니다. 멀쩡한 남자를 고자로 만들고 제 핏줄을 내쫓아 7년 동안이나 생이별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벅찬 환희였습니다. 민성은 참지 못하고 와락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갑작스런 포옹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민성의 품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싫지 않은지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민성은 아이들의 꼬질꼬질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굶주려서 앙상한 아이들의 등 뼈가 손에 만져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있던 민성이 젖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바다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하러 갔어요. 레드문이라는 식당에요. 레드문? 거기서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설거지요. 엄청 큰 식당이래요. 엄마가 거기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주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올 때마다 몸에서 파스 냄새가 나요. 손도 다 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병 주워서 엄마 도와주려고 했는데 민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7년 전 누구보다 곱고 우아했던 지수가 식당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니요. 민성은 즉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강남 쪽에 레드문이라는 식당이 있는지 확인해. 위치랑 뭐 하는 곳인지 지금 당장. 레드문. 말씀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 민성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대형 룸살롱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민성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룸살롱이라니요. 설거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곳이 술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민성의 머릿속에 최악의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가 짙은 화장을 하고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서 웃음을 팔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7년 전 자신이 내쫓을 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빈몸으로 내보냈던 기억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설마 지수가 그런 곳에서. 민성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배신감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성은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저씨가 왜 화가 났는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애써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주야, 바다야. 아저씨가 엄마 있는 곳에 다녀올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아저씨 친구가 있는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래? 호텔이요? 거기 가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바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고기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아저씨가 엄마 모시고 갈게. 민성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픽업해 계열사 호텔 스위트룸으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비서실장의 차로 옮겨 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텅 빈 차 안에 홀로 남은 민성은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아이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성은 내비게이션에 레드문을 입력했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이는 그곳을 노려보는 민성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김지수,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민성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욕망의 거리, 그 한가운데 있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 11시 서울 강남의 유흥가는 낮보다 더 화려하게 깨어납니다. 번쩍거리는 네온 사인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히고 최고급 외제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그곳. 욕망이 꿈틀대는 거리 한복판에 레드문이라는 간판이 붉은 핏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기익. 민성의 검은 세단이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레드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성은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기도들이 민성의 고급 세단과 명품 정장을 훑어보고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예약하셨습니까? 민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조용한 방 하나 내놔. 제일 비싼 술로. 아이고, 혼자 오셨습니까? 아가씨는 어떤 스타일로? 필요 없어. 술만 가져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이지 마. 민성의 살기 어린 눈빛에 기도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VIP 1번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성은 지하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역한 담배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민성은 속이 메스꺼워 입을 막았습니다. 지수가 정말 이런 곳에 있단 말인가. 민성은 안내받은 룸에 들어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 2명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양주와 얼음통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은 모자챙 아래로 웨이터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민성이 짐짓 까다로운 척하며 말을 던졌습니다. 안주는 왜 안 나와? 과일은 신선한 걸로 가져와 봐. 주방에서 방금 직접 깎은 걸로. 웨이터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주방이 전쟁통이라서요. 금방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웨이터들이 나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가 틈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야, 주방 이모, 오늘 또 한바탕 했다며? 말도 마라. 사채업자 그 독사 같은 놈들이 또 찾아왔어. 이자 내놓으라고 주방 집기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민성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주방 이모도 팔자가 참 기구해. 7년인가 10년인가 여기서 하루도 안 쉬고 설거지만 했는데 빚이 안 줄어든대. 빚? 응. 남편한테 쫓겨날 때 빈몸으로 나왔다나 봐. 애들 키우느라 사채를 썼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에휴 불쌍해서 못 봐줍니다. 그 독사 같은 놈들이 돈 안 갚으면 애들까지 데려간다고 협박을 해대니 그 아줌마가 죽지도 못하고 저러고 버티는 거죠. 민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애들을 데려가? 협박을 당해서.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야? 자신이 상상했던 타락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끔찍한 협박을 견디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년 전 자신이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았던 그날의 선택이 지수를 이 불구덩이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웨이터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지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웨이터들 다 어디 갔어? 3번 방 손님 기다리시잖아. 지배인님, 지금 다들 룸에 들어가서 서빙할 사람이 없습니다. A씨, 답답해 죽겠네. 야, 김씨.
김지수, 너 뭐해? 손 놀고 있으면 내가 과일 접시 좀 갖다 놔. 팁 챙겨줄 테니까 얼른. 지배인님. 저는 주방 담당이라 홀에는 못 나가는데요. 잔말 말고 하면 해. 빚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 목소리. 힘없고 가늘게 떨리는 저 목소리는 분명 지수였습니다. 민성은 숨이 턱 막혀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드르륵. 잠시 후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과일 안주 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가렸지만 눈가의 주름과 지친 기색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싸구려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쟁반을 들고 민성이 앉은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성은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손님이 누구인지 쳐다볼 생각조차 없는 듯 바닥만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접시를 내려놓는 지수의 손이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민성은 그 손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7년 전 매일 밤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부드럽고 하얗던 그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습진으로 껍질이 다 벗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른 거친 손만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베인 상처에는 대충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손이 이게 뭐야? 대체 무슨 고생을 한 거야? 민성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지수가 놀라서 도망칠 것만 같았습니다. 민성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지만 지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묵묵히 세팅을 마치고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한 손으로 등 허리를 짚으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민성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꼿꼿했던 그 허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 휘어져 있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지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남기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민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지수에게 퍼부었던 독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위자료? 꿈도 꾸지 마. 그때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랑했던 여자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죄책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으아. 민성이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고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복도 너머 바로 옆방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녀. 냄새나게 생겨가지고 재수없게. 걸걸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익숙한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손님. 지수였습니다. 방금 나간 지수가 옆방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설거지나 하던 년이 들어와서 술맛 떨어지게. 야, 너 이리 안 와? 오늘 교육 좀 받아야겠다. 아, 이거 놓으세요. 제발요. 민성의 눈동자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변했습니다.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감히 내 아내를. 민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이 밀려나며 술병들이 우르르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성큼성큼 걸어가 룸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180cm의 거구가 복도로 나서자 룸살롱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성의 발걸음은 지수의 비명이 들리는 옆방을 향해 맹수처럼 돌진했습니다. 쾅! 두꺼운 방음문이 벼락 맞은 나무처럼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성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졸부 스타일의 남자가 소파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 있었고 바닥에는 지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이 재수 없는 년아. 내가 술맛 떨어진다고 했지? 어디서 감히 손님한테 눈을 똑바로 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손님. 한 번만 봐주세요. 지수는 저항 한 번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빌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멍든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자 민성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민성이 사자우를 토하며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구야? 민성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서 끌어내린 뒤 그대로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술병과 안주 접시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너 뭐야? 너 누군데 남의 방에 들어와서 행패야?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180cm가 넘는 민성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성은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찌질한 새끼가 힘없는 약한 여자한테 꼭 이 지랄이지. 강약 약강 제일 비열한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제일 경멸하는 인간 중 하나가 너 같은 개새끼들이야. 아, 팔 부러져. 이거 안 나? 지배인 어디 갔어? 민성은 옆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들어 바닥에 쾅 내리찍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살벌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리면 그땐 얼음통이 아니라 내 머리통이 박살 날 줄 알아. 꺼져. 민성이 남자를 문 밖으로 집어던지듯 밀쳐냈습니다. 기세에 눌린 남자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지수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웅크린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과 안주 범벅이 된 채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흐흑, 죄송합니다.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민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지수야.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 10년, 아니 7년의 세월을 건너 들려온 그 목소리에 지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눈물로 얼룩진 화장.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민성이 기억하는 맑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민성을 담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성 씨. 지수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여보가 아닌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민성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지수가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비참한 꼴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전 남편에게 보였다는 수치심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안 가. 너 두고는 절대로 안 가. 보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흐흐. 지수가 도망치려 하자 민성은 와락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민성은 지수를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는 더러운 여자예요. 회장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지수가 민성의 가슴을 밀어내며 발버둥 쳤지만 민성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더 꽉 껴안았습니다. 더럽긴 누가 더러워. 너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내 아내야. 내 새끼들 지키려고 여기서 버틴 거 내가 다 알아. 네, 그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지배인과 덩치 큰 기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당신 누구야? 지배인이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깍두기 머리를 한 기도들이 위협적으로 민성을 에워쌌습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지수는 겁에 질려 민성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피하세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민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지배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으로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성은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의 얼굴을 향해 명함 한 장을 휙 던졌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한민성이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지배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박이 박힌 명함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태성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태성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기도들도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재벌 회장을 건드렸다가는 가게 문을 닫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 아내다. 네. 아, 아내분이시라고요? 그래. 내 아내가 여기서 진 빚이 얼마지? 그게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정도. 1억? 겨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민성의 호통에 지배인이 움찔했습니다. 민성은 지배인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내일 내 변호사가 올 거다. 원금의 10배, 아니 20배를 쳐서 가져올 테니 입 닥치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리고 경고하는데 만약 내 아내나 아이들 신상에 대해 밖에서 쥐새끼만 한 소문이라도 들리면 그날로 이 가게는 지도에서 사라질 줄 알아. 너희들 밥줄만 끊기는 게 아니라 평생 감방에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민성의 살벌한 경고에 지배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입 뻥긋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성은 뒤를 돌아 지수를 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수야, 가자. 민성은 지수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민성은 지수를 안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웨이터들과 아가씨들이 길을 터주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박! 저 사람 태성그룹 회장이라며? 주방 이모가 회장 사모님이었어?
와, 영화다, 영화. 민성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하 세계에서 벗어나자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차 앞에 도착해서야 조심스럽게 지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그곳에 안 보내. 지수는 민성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남편이 진짜로 자신을 구하러 와준 것입니다. 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흐흐. 민성 씨, 여보. 드디어 회장님이 아닌 여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성은 지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나왔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지수는 민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7년의 설움이, 그 모진 세월의 아픔이 민성의 셔츠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민성은 지수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착한 여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한 복수뿐이었습니다. 민성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뜬 지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눈을 떴는데 오늘은 구름처럼 하얀 이불 속에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깨르르, 아저씨, 그거 아니야. 거기다 싸우면 무너지잖아. 어허, 이 녀석들 봐라. 아저씨가 왕년에는 블록 쌓기 챔피언이었어. 잘 봐라. 거실 쪽에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민성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값비싼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말끔하게 씻어 뽀얀 얼굴을 한 우주와 바다가 민성과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민성은 땀까지 흘려가며 아이들에게 로봇을 조립해주고 있었죠. 지수는 문틀을 잡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7년 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렸던 아빠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인기척을 느낀 민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민성은 하던 것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더 자지 그랬어. 민성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잠을 잤네요. 아이들 챙겨야 하는데.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고단했으면 세상 모르고 자겠어. 애들은 나랑 잘 놀았으니까 걱정 마. 민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성 씨,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지수야,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나를 욕해도 좋고 때려도 좋아.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민성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내가 너를 내쫓았던 날 말이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거야. 제가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내가 천하의 멍청이였어. 병원에서 그랬거든.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씨 없는 수박이라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네, 무정자증이요?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민성이 고개를 떨구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의사가 100%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당연히 내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어.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서 검사해보자는 내 말도 안 들렸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근데 그게 다 조작이었어. 최영자, 그 여자가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든 거야. 나를 병신으로 만들고 너랑 나를 갈라놓으려고. 민성의 고백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불륜녀라는 주홍글 씨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추악한 음모였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줄만 알고 흐흑 내 핏줄이 맞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빌었는데. 지수가 민성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습니다. 나쁜 사람. 왜 안 믿어줬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줬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데.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를 때려. 더 때려. 민성은 지수의 매질을 고스란히 맞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지수는 민성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7년 묵은 오해와 한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왜 울어? 놀란 우주와 바다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지 바다가 민성의 팔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저리 가요. 민성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성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우주야, 바다야. 아저씨가 엄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화해하는 중이야. 화해요? 근데 왜 울어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민성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오른손을 쫙 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 자신의 손바닥 옆에 나란히 댔습니다. 3개의 손바닥, 그 한가운데에 똑같이 박혀있는 검은 쌍점, 북두칠성처럼 빛나는 천륜의 증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봐라. 너희들 손에 있는 이 점, 엄마가 아빠가 준 보물이라고 했지? 네. 우리 아빠가 도장 찍어준 거랬어요. 민성이 꿀꺽 침을 삼키며 평생을 기다려온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 도장, 아저씨가 찍어준 거야. 아저씨 손에도 똑같이 있지?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성의 손과 자기들의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진짜네. 아저씨랑 똑같네. 얘들아, 내가 너희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돈 벌러 멀리 갔다는 우리 아빠? 지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맞아. 아빠야. 진짜 너희 아빠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다의 얼굴이 울상이 되더니 아빠 하고 소리치며 민성의 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주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성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엉엉. 민성은 양팔 가득 아이들을 안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살 냄새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 그래. 내 새끼들. 아빠가 왔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 평생 너희들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내 식구는 거실 바닥에 한 덩어리가 되어 울고 또 웃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이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공기는 그 어떤 봄날보다 따뜻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난 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우주였습니다. 민성이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배고프구나? 뭐 시켜 먹을까? 룸서비스 시킬까? 그때 지수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내가 해줄게요. 힘든데 뭘 해? 그냥 시켜 먹자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내가 끓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호텔 주방 좀 써도 되죠? 잠시 후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민성이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집의 소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요리 대신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와 싱싱한 상추,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이 차려졌습니다. 지수는 상추 위에 밥을 듬뿍 얹고 쌈장을 발라 민성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아하세요. 당신 이거 좋아했잖아요. 민성은 지수가 싸준 쌈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물우물. 7년 동안 모래알 같던 밥알이 오늘은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밥이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위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수야. 민성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제는 좋아하는 음식 많이 만들어줄게요. 옆에서 우주와 바다도 입가에 쌈장을 잔뜩 묻힌 채 오물오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싸줘. 나도 쌈 줘. 민성은 아이들 입에도 쌈을 하나씩 넣어 주었습니다. 입 안가득 밥을 넣고 볼이 터져라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민성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거죠? 다신 안 헤어지는 거죠? 지수의 물음에 민성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죽어도 안 헤어져. 이제 내가 너희들 지킬 거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빈 병을 줍던 아이들도, 룸살롱에서 떨던 지수도, 거식증에 시달리던 민성도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따뜻한 밥상과 사랑하는 가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징징. 그때 식탁 위에 놓아둔 민성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민성이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최영자 부회장. 문자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했다. 내가 감히 술집 여자를 집에 들여? 회장직 내놓고 싶지 않으면 당장 본가로 들어와라. 민성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행복한 밥상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휴대폰을 뒤집어 엎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민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태성그룹 본가. 고풍스러운 기와집 안방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자 부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진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붉은 핏빛의 카펫 위로 흩어졌습니다. 뭐라고? 민성이가 그 여자를 찾았어? 그것도 모자라 쌍둥이까지 끼고 돌고 있다고? 최영자가 비서실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아하게 올린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호텔 스위트룸에 모셔두고 아주 살림을 차렸답니다. 아이들이 회장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미친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영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치며 씩씩거렸습니다. 7년 전 민성을 무정자증 환자로 만들어 식물인간처럼 살게 하고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 김지수를 내쫓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윤석이를 회장 자리에 앉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 죽어가던 민성이 다시 살아나다니요. 최영자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김 실장, 당장 언론사 국장들한테 전화 돌려. 네, 뭐라고 할까요? 소설 좀 써야지. 한민성 회장, 심각한 공황장애로 경영 어려움이라고 해. 우울증약 부작용으로 헛것을 본다고도 흘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김지수 말이야. 술집 여자라고 대문짝만하게 기사내. 룸살롱 출신 꽃뱀이 정신 오락가락하는 회장 꼬셔서 혼외자 들이밀며 협박한다고 해.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매장해버리란 말이야. 최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끼 서린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최영자는 어딘가로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박 사장, 일 좀 해야겠어. 오늘 밤이야. 누굴 손봐드릴까요? 그 여자랑 애새끼들.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서 배 태워보내. 필리핀이든 어디든 다시는 한국 땅 못 밟게 치워버려. 사채 빚 못 갚아서 야반도주한 걸로 꾸미고. 아이들까지요? 당연하지. 그 핏줄이 살아있는 한민성이가 정신을 못 차려. 싹 다 치워버려. 전화를 끄는 최영자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감히 누굴 이기려 들어? 그날 오후 민성은 지수와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호텔은 기자가 몰려들 위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흙을 밟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별장 거실 TV에서는 최영자가 터뜨린 가짜 뉴스가 속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성그룹 한민성 회장, 룸살롱 여성과 부적절한 동거, 경영 능력 도마 위에, 단독 태성그룹 관계자, 한 회장, 심각한 정신 불안 증세, 헛것 보고 난동. 뉴스를 보던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보, 이거 어떡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지수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성은 TV를 툭 꺼버리고 지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보지 마. 저런 쓰레기 같은 뉴스, 눈길도 주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다 오해하잖아요. 당신 회장 자리도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회장 자리 따위 너랑 애들 지키는 거에 비하면 휴지 조각만도 못해. 그리고 민성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최 여사, 이번엔 번지수 잘못 찾았어. 민성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고물상에서 빈공병들 최대한 많이 모아놔. 네, 빈병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긁어 모아서 내일 저녁까지 가져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근데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 내일 최 여사 칠순 잔치 알지? 거기 가져갈 선물이다. 네, 빈병을요?
그래. 최 여사가 제일 좋아할 만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지. 토 달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여. 민성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들의 피땀이 어린 그 빈 병들은 최영자의 위선을 박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성은 잠시 회사 일을 처리하고 병 회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별장을 비워야 했습니다. 지수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경호원들 배치해 뒀으니까 걱정 말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 금방 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애들은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민성이 떠나고 별장에는 지수와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 별장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끽끽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아이들을 꼭 껴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응, 곧 오실 거야. 우리 우주 바다 졸리면 먼저 잘까? 아니야. 아빠 오면 같이 잘래. 그때였습니다. 딩동딩동.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한민성 회장님 관련해서 긴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경찰이요? 남편 지금 없는데요. 아, 사모님 되시죠? 사모님께 여쭤볼 것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잠시만 협조해 주시죠. 경찰이라는 말에 지수는 의심을 거두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뭐예요?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뒤이어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추가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밧줄과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리 애새끼들부터 잡아. 시간 없어. 경찰인 줄 알았던 그들은 최영자가 보낸 납치범들이었습니다. 야, 엄마. 거실에 있던 우주와 바다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납치범 하나가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안 와? 조용히 해. 안 돼.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넘어졌던 지수가 튀어오르듯 달려가 납치범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거나, 이 아줌마가 미쳤나? 납치범이 발길질을 했지만 지수는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못 데려가. 죽어도 못 데려가. 여보 살려줘요. 엄마, 아저씨 저리 가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우주가 장난감 로봇을 던지며 납치범에게 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납치범이 우주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쥐새끼가 어디서 반항이야. 으앙, 아빠.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거실 통유리창이 깨지면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성이 미리 배치해 두었던 사설 경호팀이었습니다. 전원 제 앞에 경호팀장의 지시와 함께 건장한 경호원들이 납치범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뭐야 이 새끼들.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납치범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꽂혔습니다. 기익.
그때 마당에 민성의 차가 맹렬한 기세로 들어왔습니다. 민성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지수야, 얘들아. 집 안으로 들어온 민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유리창 파편 사이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지수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제압당해 끙끙거리는 납치범들이 보였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민성은 바닥에 깔린 납치범 리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구둣발로 남자의 가슴을 짓밟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시켰어? 모릅니다. 그냥 돈 준다고 해서. 최영자지? 그 늙은 여우가 시킨 거지? 민성이 발에 힘을 주자 남자가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맞습니다. 부회장님이 애들만 처리하면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고. 민성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을 처리해? 감히 내 새끼들을? 민성은 납치범을 걷어차고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여보. 무서웠어요. 애들 잡아가는 줄 알고. 지수는 민성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우주와 바다도 아빠를 부르며 민성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이제 괜찮아. 저놈들 다 잡았어. 민성은 떨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 지옥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성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김 실장, 빈 병 다 모았나? 네, 회장님. 트럭 2대 분량 확보했습니다. 지금 세척 중입니다. 좋아. 내일 아침 일찍 트럭 대기시켜. 그리고 민성은 깨진 유리창 파편을 밟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최 여사 칠순 잔치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해드려야겠어. 아주 성대하고 평생 잊지 못할 잔치로 만들어드린다고 전해. 민성의 시선이 밤하늘을 향했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10년 묵은 하늘, 아이들의 눈물을, 지수의 고통을 모두 되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성그룹 계열사 중 가장 화려하기로 소문난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테이블마다 최고급 요리와 샴페인이 즐비했습니다. 오늘은 태성그룹의 실세, 최영자 부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최영자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부회장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고우십니까? 칠순이 아니라 환갑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호호. 김 의원님도 참 비행기 그만 태우세요. 늙은이가 주책이죠 뭐. 최영자는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흘리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납치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긴 했지만 오늘은 민성이 꼼짝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곳엔 수많은 기자와 높으신 분들이 와 있으니까요. 단상에 오른 최영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늙은이 생일이라고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잔치를 취소할까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양아들인 한민성 회장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최영자가 눈가에 거짓 눈물을 찍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제는 헛것을 보고 엄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족이라고 우기니 애미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게다가 유흥업소 여자가 회장님을 홀려서 회사를 집어삼키려 든다는 소문까지 도니 제가 눈을 감을래야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객석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한 회장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그러게 말이야. 역시 핏줄이 아니면 믿을 게 못 돼. 최 부회장이 고생이 많네.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 영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민성이를 대신해 제 친아들인 윤석이가 당분간 그룹을 맡기로. 그때였습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대포 소리처럼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한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고 더러운 마대 자루를 짊어진 채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흑투성이가 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입구를 막던 호텔 보안 요원들을 뚫고 들어온 모양새였습니다. 최영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민성이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민성은 대꾸도 없이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좌우로 갈라진 하객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냄새야? 쉰내 아니야? 회장님 어깨에 저거 쓰레기 봉투 아냐? 경호실장이 다급하게 민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객분들이 놀라십니다. 비켜. 민성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 경호실장이 움찔했습니다. 못 비킵니다. 부회장님 지시가 내 입에서 해고 소리 나오기 전에 비키라고 했다. 민성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린 경호실장이 슬그머니 귀를 터주었습니다. 민성은 거칠 것 없이 단상 바로 아래까지 직진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최영자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돌았어. 당장 저거 끌어내지 않고 뭐해. 민성은 최영자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 그 더러운 자루가 선물이라고? 당장 치워. 아니요. 이건 어머니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원하시던 겁니다. 받으세요. 민성은 어깨에 메고 있던 마대 자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영자의 앞에 놓인 화려한 칠순 잔치상, 5단 케이크와 산의 진미가 차려진 테이블 위로 자루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와르르르르, 쨍그랑, 화장창. 자루 입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백, 수천 개의 빈 소주병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초록색 병들이 케이크를 뭉개고 접시를 깨뜨리며 테이블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들이 서로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꺄악!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마 위로 소주 찌꺼기가 튀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이야? 최영자가 쏟아진 빈 병 더미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민성은 빈 마대 자루를 바닥에 내던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요? 더럽습니까? 냄새나요? 이 미친놈이 내 잔치상에 쓰레기를 부어. 쓰레기? 이게 쓰레기로 보입니까? 민성이 깨진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고 최영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성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이건 내 며느리가 7년 동안 룸살롱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갚으려 했던 피눈물입니다. 내 5살짜리 아이들이 배고픔 참아가며 고사리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은 100원짜리들이라고요. 민성의 절규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당신이 보낸 사채업자한테 협박당해서 엄마 약 사주겠다고 빚 갚겠다고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모은 겁니다. 당신 눈에는 이게 쓰레기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보다 이게 1000배 만배 더 귀해 보입니다. 거짓말 마. 누가 사채업자를 보냈다고 그래. 최영자가 발뺌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거라고. 증거 원하신다면 보여드려야죠. 민성이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치익하는 소음과 함께 녹음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민성을 진단했던 비뇨기과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영자 부회장님이 거액을 주면서 무정자증 진단서를 끊으라고, 안 그러면 병원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셔서 최영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꺼. 당장 안 꺼. 하지만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어젯밤 별장에 침입했던 납치범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은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시켰습니다. 쌍둥이 애들 납치해서 필리핀으로 보내버리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면 평생 먹고 살 돈 주겠다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무정자증도 조작하고 애들 납치까지 사주했다고?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최영자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요즘 기술 좋잖아.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최영자가 발악하며 단상 아래로 내려오려 했지만 발밑에 널린 소주병을 밟고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 깨진 병 조각과 케이크 범벅이 된 바닥에 나뒹구는 최영자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아하던 부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옴을 뒤집어 쓴 노파 하나만 남았습니다. 민성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추하네요, 어머니. 정말 추합니다. 이제 그만 가면 벗으세요.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키워요?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내 처자식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게 키운 겁니까?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자 씨, 특수 협박 및 납치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쓰러져 있는 최영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카닥 차가운 금소금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태성그룹 부회장이야. 니들 다 옷 벗고 싶어? 최영자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에서 부르시죠. 가십시다. 양쪽에서 형사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는 최영자의 몰골을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찍어댔습니다. 최영자는 고개를 숙일 생각도 못하고 민성을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한민성,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아들 윤석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윤석이? 걔가 어머니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있을 텐데요. 뭐라고? 감방 가서 두 분이 오붓하게 지내세요. 최영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거품을 물고 비명을 지르다 결국 기절한 채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악녀가 사라진 연회장에는 깨진 빈 병들과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만 남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성은 엉망이 된 단상 위에 홀로 섰습니다. 발밑에는 아이들이 100원, 200원 모았던 빈 병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허리를 굽혀 깨지지 않은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라벨, 병 주둥이에 묻은 흙먼지. 이 더러운 병 하나가 수천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인 자신보다 훨씬 위대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민성은 병을 가슴에 품고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한민성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말입니다. 민성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제 가족에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민성이 고개를 들자 객석 구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곧이어 연회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한 가장에 대한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민성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7년 만에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진짜 내 집으로요. 1년 후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 입구. 봄바람을 타고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합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의 발길도 멈추게 만드는 그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쌍둥이네 숯불갈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십니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장 모자를 쓴 남자가 우렁차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수천억 원을 주무르던 태성그룹 회장 한민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날카롭던 회장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까지 채우던 넥타이 대신 땀 닦는 수건을 목에 두르고 명품 정장 대신 쌍둥이 아빠라고 적힌 앙치마를 두른 모습이 영락없는 고깃집 사장님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고기 때깔이 아주 좋네. 단골 손님인 마을 이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성이 숯불을 나르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새벽 시장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온 놈들입니다. 오늘 갈비는 입에서 그냥 녹을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민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불판을 갈아주고 고기를 뒤집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육체 노동이지만 민성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우울증 약도 불면증 약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지수가 상추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짙은 룸살롱 화장을 지우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머리를 질끈 묶은 지수. 하지만 손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볼 때마다 더 예뻐지시네. 아주 얼굴에서 광이 나요, 광이. 지수가 수줍게 웃으며
이장님 테이블에 상추를 놓았습니다. 어머, 과찬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지수는 홀을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1년 전 지하 룸살롱에서 취객들에게 시달리며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사장님이자 사랑받는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바탕 폭풍처럼 지나가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서야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민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오늘 진짜 바빴네. 여보, 힘들지 않아? 다리 안 아파? 지수가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민성에게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더 힘들죠. 숯불 나르느라 얼굴이 다 익었네. 지수가 물수건으로 민성의 얼굴을 꼼꼼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성은 지수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표정으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하다. 아니야, 난 하나도 안 힘들어. 회장 노릇할 때보다 100배는 더 신나. 내 손으로 고기 구워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게 진짜 사는 맛 같아. 민성은 2년 전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지수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미혼모 지원 재단에 기부하고 딱 이 가게 하나 차릴 돈만 남겨서 시작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고기도 태우고 주문도 헷갈렸지만 이제는 제법 베테랑 티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우주와 바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버스에서 막 내린 쌍둥이는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어? 민성이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들이 민성의 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땀 냄새, 고기 냄새가 섞인 아빠의 냄새를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상 받았어. 우주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종이 한 장을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위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상? 우와, 우리 우주 대단한데? 나는 그림 그리기 1등 했어. 바다도 질세라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고기를 굽는 아빠와 상추를 씻는 엄마 그리고 웃고 있는 쌍둥이가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성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장하다. 1년 전만 해도 빈병 줍느라 손이 성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장을 다 받아오고 아빠가 너무너무 기쁘다. 지수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더 이상 더러운 마대 자루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연필과 공책, 그리고 꿈이 담긴 가방이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식탁 밑을 보더니 무심코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먹고 두고 간 빈 소주병이 바닥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병이다. 이거 챙겨야. 바다가 습관처럼 병을 집으려 하자 민성이 다급하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놀라서 잡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바다야, 그거 안 주워도 돼. 이거 100원인데? 아빠 돈 벌어야 하잖아. 민성은 빙그레 웃으며 바다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빠가 고기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 이제 빈 병은 쓰레기통 아저씨한테 양보하자. 우리 바다는 행복만 주워 담으면 돼. 알았지? 행복을 주워 담아? 어떻게? 이렇게 아빠한테 뽀뽀해 주는 거? 에이, 그게 뭐야? 바다가 까르르 웃으며 민성의 볼에 쪽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모두 마치고 문을 닫은 시간. 네 식구는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민성이 직접 양념한 돼지갈비입니다. 지글지글 석쇠 위에서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민성은 잘 익은 고기를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 아이들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아빠가 제일 맛있는 부위로 골랐다. 우주와 바다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아기 새처럼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빠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천천히 먹어, 채알라. 지수가 아이들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성은 상추에 깻잎을 얹고 밥 한 숟가락과 고기 2점, 그리고 마늘에 쌈장을 푹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린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해. 아유, 애들 보는데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 당신 오늘 고생 제일 많이 했잖아. 얼른. 지수가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려 쌈을 받아 먹었습니다. 볼이 빵빵해진 지수를 보며 민성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 네, 정말 꿀맛이에요. 민성은 자신도 쌈을 하나 크게 싸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입안에서 육즙이 터지고 밥알의 단맛과 채소의 신선함이 어우러졌습니다. 1년 전 최고급 한우를 앞에 두고도 헛구역질을 하던 거식증 환자 한민성은 이제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복스럽게 먹고 건강하게 땀 흘리는 가장 한민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성은 커피 한 잔을 타서 가게 한쪽 벽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주나 트로피 대신 깨끗하게 씻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빈 소주병 하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칠순 잔치에서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병들 중 하나를 기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민성은 유리병을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빈 병. 하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의 효심이, 지수의 눈물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핏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성에게 이 빈 병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트로피였습니다. 여보, 뭐해요? 설거지를 마친 지수가 다가와 민성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서 만났다 싶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넷이서 밥 먹고 웃을 수 있다는 게. 민성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성과 아이들의 손바닥에 있는 점들처럼 말이죠. 지수야. 네. 고맙다.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저도 고마워요. 우리 지켜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 우리 보드게임 하자. 방 안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간다가. 오늘 아빠가 너희들 다 이겨주마. 민성이 장난스럽게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수도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게의 불은 꺼졌지만 안집 창문 너머로 네 식구의 그림자가 오순도순 비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빈 병을 줍던 100원짜리 인생들이 이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주워 담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유리창 너머에는 더 이상
배고픈 아이들도 외로운 회장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배부른 진짜 가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화려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도 속은 텅 비어 말라가던 한민성, 그리고 100원짜리 빈 병을 주우면서도 서로를 아꼈던 지수와 쌍둥이 형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수천억 원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였지요. 칠순 잔치상에 쏟아진 더러운 빈 병들은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통쾌한 심판이자 가족을 지키려 했던 아이들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고단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춥고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지수와 민성이 7년의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이했듯 여러분의 인내와 사랑도 반드시 눈부신 행복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